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1년 이제 그 작년 겨울부터 보신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당당히 이제 그 마무리해서 시험장을 합격해서 내년에는 아니야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즐거운 마음으로 뵈야죠. 예, 그 사회 그 해설 강의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문제는 9, 10월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했잖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한 거 다시 이제 틀린 지문들 중요한 것들 그 정리한 거 이런 것들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동영에서 자기가 본인이 틀렸던 문제 또 잘 몰랐던 헷갈렸던 지문들 이런 것들 또 그동안 뭐 모의고사라든가 문제 보면서 틀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보시는데 맨 마지막 주 그 시험 있는 주간에 그때 이제 전 과목 돌려볼 때는 꼭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요약집이든 아니 세법 같으면 요약집이든 아니면 뭐 비교대 특강집이든 본인이 가장 많이 본 그 단권에서 가장 많이 본 이론서 있잖아요. 이론 요거를 갖다가 쭉 훑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쭉 목차해가지고 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딱 잡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로만 계속 이렇게 지문으로만 문제로만 정리하지 말고 마지막 정리는 다른 과목도 그렇고 다 그 자기가 가장 손때 묻은 그 많이 본 뭐 요약집이든 뭐든 그런 것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게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냥 중요한 건데 이게 암기가 진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암기가 막 자꾸 헷갈리고 시험 보기만 하면 틀리고 막 그런 거. 제가 자주 진짜 암기 안 되는 거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자주 틀리는 지문이나 그런 것들은 그 지금부터는 이제 그 2주 동안에 공부하시면서 각 과목별로 A4 용지에다가 적어요. 적으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양이 좀 돼가지고 좀 적기 좀 힘들다 그러면 오려가지고서라도 그 뭐 복사해서 오려서 붙여서 그렇게 해서 A4 용지에 헷갈리고 암기 안 되고 막 그런 것들만 따로 이렇게 적습니다. A4 용지에. 그래가지고 그거 언제 보냐면 시험 전날하고 시험 당일날 그거를 쫙 이제 과목별로 시험 전날하고 당일날 훑어봅니다. 그래야 되는데 시험 당일날 뭐 기본서 같은 거라든가 막 책 있는 대로 다 싸증해주고 막 가가지고 펼쳐놔 보세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이거 봤다 저거 봤다가 막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뭐 회사마다 광고용으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시험 당일날 막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냐면 그냥 원서만 접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원서만 접수한 분들이 그냥 그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원서만 접수하고 그런 직장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분들 중에는 책도 제대로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뭐 요약집이든 뭐든 막 이런 거 잘 안 사고 그냥 기본서만 그냥 갖고 한번 대충 보다가 이렇게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라도 한번 보면서 심심하니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시험 당일날은 뭘 봐야 되냐면 그렇게 본인이 직접 헷갈리고 진짜 막 암기 안 되고 그랬던 거 있죠? 그거 페이퍼에 적은 거 그거만 이제 아침에 그 전날도 그렇고 아침에도 그렇고 그거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여튼 그 전에 그 시험 있는 주간에는 전 과목을 돌려볼 때 뭐로 돌린다고요? 본인이 가장 그 손때 묻은 이론서나 그 요약집 그 이론 나와 있는 요약집으로 돌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문제 해설을 드리면서 또 주의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차인데 오늘 마지막 모의고사예요. 자, 봅니다. 이 점수는 뭐 이따 통계 또 여러분들 보겠지만 다른 곳에서 사회차는 평균이 70점이 넘은 곳이 있고요. 일단 베스트 오브 베스트까지 다 했고 마지막이고 문제가 새로운 문제도 있지만 내용들이 표현만 달라졌지 중첩되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 다른 곳에서는 그 문제가 이게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70점 넘은 곳이 있고 60점대는 다 넘은 것 같아요. 60점대는 거의 다 넘고 이렇게 하면 4회차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1회차 볼 때는 요 문제 주로 문제가 이제 작년 문제하고도 또 중첩되는 게 많은데 작년에 1회차 때 평균 뭐 47점, 48점, 잘 나온 곳이 50점 뭐 이렇게 나왔던 50점 몇 이렇게 나왔던 그런 문제였는데 4회차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위권에 있던 분들이 좀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평균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은 분도 저들도 있고 자 그랬습니다. 이거 4회차 해설을 드리면 한번 봅니다. 1번 다음은 2019년도 부동산 관련 조세 물납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에 보니까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를 모두 허용하는 조세는 재산세만 해당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세에서 분할납부는 뭐만?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거?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맞고요. 2번,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60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만 잘 기억하면은 줄줄이 그 분할납부 처리 기준 해결이 돼요.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을 때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분할납부 처리 기준은 배라고 그랬어요. 배.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800이면 최대 분납가는 금액은 얼마고? 300만 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최소한 500만 원만 깔면 되는 거니까 납기내 600 내고 분납기간 내에 200 내고 대환을 됩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2개월. 9월 30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800일 때 납기내 700 내고 나머지 100만 원 내고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근데 납기내 400 내고 분납기간 내에 400 내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최소한 납기내 얼마를 깔아놔야 돼요? 500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납부할세액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500 납기내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요거. 자, 그래서 2번 이거 맞고요. 3번 봅니다. 토지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70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내 최소한 얼마? 절반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요. 그 다음에 주택분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재산세 요거 4번 지문 보기 전에 종부세 보기 전에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걸 또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세 납기는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자, 부가 징수할세액에 해당 연도에 부가 징수할세액, 해당 연도에 부가 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은 절반은 언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고, 이거 한번 설명드린 것도 같고, 부가 징수할세액의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납기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택분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부가징수할세,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은 9월달. 근데 분할납부는 한번 보세요. 분할납부는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할세액이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잖아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납부할세액과 부가징수할세액은 다른 거예요.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 예를 들어서 주택분 재산세 만약에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600만 원이다. 그러면 주택분이요.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이 600만 원이에요. 그럼 그러면은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겠어요?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 600이면 자, 주택분은 7월 달에 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할세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납부할세액이 얼마가 되냐고요? 300만 원이지. 주택분 재산세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이 만약에 600만 원이다. 그러면 주택분은 절반은 언제? 7월 달. 20만 원 초과했을 때는 20만 원 이하일 때가 7월 달에 조례로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는 거고, 20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는 부가징수할세액의 절반 언제? 7월 달. 나머지 절반 언제? 9월 달이잖아요. 이거 했는데 분명히 안 했다고 여러분들? 자, 납부할세액이 그래서 9월 달에는 3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재산세 분할납부는 뭐로 판단한다고요? 납부할세액으로, 산출세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분할납부는 뭐로? 납부할세액으로 판단해요. 500만 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자, 분할납부 요거 납부할세액이 7월 달에 납부할세액이 300일 때는 분할납부가 돼야 안 돼요. 예? 납부할세 300이면 분할납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납 안 돼요. 분할납부할 수 없고요. 분납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600만 원이다. 분납돼야 안 돼요.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600만 원이다. 분납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이제 29회 기출 지문이 주택분 재산세 문제였는데, 근데 뭐라고 나왔냐? 납부할세액이 600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100만 원이다. OX.
맞잖아요, 여러분들. 납부할세액 600이면 납기인의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인의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최대 분납 납부할세액이 600일 때 납기 내에는 최소한 얼마? 500 깔아놓고 그 다음에 분납 기간 내 납부 기간 지나서 2개월 내 얼마? 1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잘 설명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주택 분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이거를.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배운 분들은 그냥 재산세는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액이 6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00만 원. 800일 때는 얼마? 300. 저랑은 맨날 이렇게 연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 주택분유산세 납부할세액이 6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금액은 100만 원이다. 저한테 배운 분들은 그냥 혼란 없이 그냥 자 이렇게 500 깔고 나머지 금액 100만 원 이렇게 연습한 대로 딱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거 맞구나 이렇게 했는데 다른 타사에서 이제 수강생들 또 다른 강의 또 몰래 또 왔다 갔다 듣고 그런 사람들은 산출세액이 모의고사에서 다른 데서는 산출세액이 주택분유산세 산출세액이 600일 때 분할 납부할 수 없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시험에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600일 때 딱 보니까 고침을 보니까 300씩 주택분은 나눠지니까 납부할세액이 300이니까 300씩 나눠지니까 여기 300씩 세금을 내니까 아 요거 분할 납부할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혼란스러워하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고민하고 저한테 배운 분들은 납부할세액 6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분 재산세 보고서요 산출세액이 600일 때는 분납 안 돼요. 주택분은 에? 근데 시험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600일 때 또는 뭐 산출세액이 600일 때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주택분 재산세 분할 납부 나올 때도 항상 뭐로 나온자 재산세든 종부세든 분할 나올 때는 항상 뭐로 기준으로 물어봐요? 납부할세액이 600일 때, 납부할세액이 뭐 얼마일 때 이렇게 물어봐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도 한번 알아둡니다. 주택분유산세 산출세액은 이렇게 600이다. 당연히 부가징수할세 600이다. 그러면 그 총액이 그러면 주택분은 절반씩 나눠지니까 300씩 나눠지니까 납부할세액이 300씩 되니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하여튼 근데 우리는 뭘만 기억하면 돼요? 납부할세액. 지문에 납부할세액이 얼마인지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납부할세액만 잘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200만 원 납부하고 200만 원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자 여러분 종부세 납부할세액은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그러면 처리 기준은 배라고 그랬잖아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와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원래 납기내는 그 납부할세액 원래 그 처음 그걸 기억하면 돼요. 원래 납기내는 최소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종부세 납기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가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기가. 그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지난주 한 주 쉬었다고 그냥 그래서 자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이렇게 항상 납부할세금 나와요.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이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것은 원래 납부할세액을 기억하면 돼요. 250 납기내 깔고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네, 그러니까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기한 내 얼마를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세액에서 250 차감한 금액이니까 얼마? 1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납기내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얼마? 150만 원. 요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500만 원 초과했을 때가 50% 이하 금액이에요. 재산세 납부할세 아니고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종부세 8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이 얼마냐고 여러분들? 400만 원. 자, 절반 50% 이하 500만 원 이하일 때가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원래 납부할세액 250 깔고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250 뺀 금액 얼마? 150만 원 분할 납부고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자 절반까지요. 50% 이하 금액이니까 원래 납기내 최소한 절반 깔고 나머지 금액 800이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400만 원. 요겁니다. 여러분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다 숫자 다 집어넣고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인지 다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네. 자 그래서
오늘 유난히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공부는 시험용 공부라는 건 그래서 저희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매주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계속 해야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을 유지하는 게.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00만 원 이하일 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 얼마 최소한 깔아놓고 25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150만 원을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 아무리 꼬시 넘어가면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지만 물납 안 되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급속도로 갑자기 대답도 안 하고 2주일 만에 왔더니 여러분들 자 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 기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동일한 세목으로만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수상조 성립합니까? 작년에 성립 시기가 독립범죄로 나와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다시 한번 훑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수상조 성립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양도하는 때, 아무리 곳이 넘어가면 안 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제3분 주민세는요 과세기준일 7월 1일이고 균등분 주민세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요? 역시 균등분도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과세기준일 언제? 7월 1일에 7월 1일에 얘들 납세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부세.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언제입니까? 과세기준일.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것은 디귿, 리을, 미음번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목별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고급택과 별장은 법령이 정하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가정하고요. 1번 보면 고급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금세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그냥 우리 앞선 회차에서 나왔던 것은 자 이런 살성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400의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바로 표준세율의 4배가 아니라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금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2번입니다. 일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겸용주택인 경우에 주거 면적이 60이고 주거 이외 면적이 40%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일동 건물 나왔다.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요건 절단하시네.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그래서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죠 여러분들?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재산세는 항상 뭘 기억하고 50%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1구 건물은 자 독립하고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50% 기억하고 주거용 상면적 1동 건물은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맞는 지문이죠? 3번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이요.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가배주택으로 계산하지만 양도하는 경우에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해서 1세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소유주택이요. 잘 보세요. 공동소유주택 세목별 비교 요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우리 쪽집게 핵심 이론 특강에 나와 있는데 정리했었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공동소유주택 종부세에서는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대. 그죠? 여기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소유를 계산하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고?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임대할 때는. 근데 양도할 때는 공동 소유 각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을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동소유주택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고 종부세나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주택수 계산하고. 아셨죠, 여러분? 요거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분 종부세 대상에는 포함 안 된다. 아이고 답은 쉽네.
자, 반대로 뒤집혔죠, 여러분? 자, 재산세에서 주택분 재산세 그러면 별장과 별장 2주택이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이고 별장 2위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인수율이고 그래서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 근데 종부세 대상에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별장 이미 재산세 고율과세 했으니까 종부세에서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4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앞동네 뒷동네가. 4번 정답이고 5번 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일괄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잔머리 우려가지고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한 거면서도 타인의 토지 위에 주택을 먼저 신축한 거로 하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취득가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면 3% 요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이렇게 잔머리 군 걸 막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고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4%를 적용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은 다음은 공인중개사인 갑이 고객에게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징수법 등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산금 고지세 기준에 나쁘게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 그래서 가산금은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국세나 지방세나. 근데 계속 안 내면 세금을 계속 안 내면 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을 뭐라고 해? 중가산금. 중가산금은 납기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자 우리가 2회차인가도 이거 가산금 구하는 문제도 했었는데 우리가 납기후 매 1개월 1개월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올해 1만 분의 75. 중가상금 요거 바뀌었잖아요. 1만 분의 75.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5년 60개월까지 한해서 중가상금 정되고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5%까지.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일반가서 3% 값이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4번 문제에서 2번 지문 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거 소멸시효 정지 사유인데요. 여러분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잖아요. 소멸시효는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신 대로 또 몇 년 지나면 시효 완성해?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 5년.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고 이거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는데 소멸시효에는 제적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지만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압류, 독초, 납부채고, 교부청구 뭐 이렇게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이런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해. 그럼 중단은 시효가 진행되고 있다가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죠.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근데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하는데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뭐 연부연납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이런 거에다가 올해 2번 지문은 올해 추가된 거거든요. 2019년도에 올해 추가된 거를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류할 때는 그 해당 국외 체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지 사유에 올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틀렸습니다. 진행되지 않고 당연히. 그 다음에 절 보세요. 제척 기간에는 이런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도가 제척 기간에 있다 없다? 없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소멸시효에만 중단과 정지도가 있고 2번은 정지 사유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진행되지 않고 3번입니다.
이의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기출지문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그냥 집행을 미루기 위해서, 시간 끌기 위해서 계속 이의신청 제기하고 뭐 심사 청구하고 이런 시간 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며칠까지 공매처분 보유할 수 있다? 30일까지. 요거 실전에서 60일 나왔는데 정답지문 나왔었어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권리구제에서는 6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 자, 그러니까 그죠? 청구는 다 청구기간, 청구나 결정이 지방세나 국세나 원칙적으로 다 청구기간은 지방세나 국세나 다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안날부터 90일내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결정도 대개 다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도 그렇고 막 심사청구 결정기간 다 90일인데 다만 국세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만 며칠?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90일이죠? 청구든 결정이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일단은 60일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60일 나오면 원칙적으로 권리구제에서는 틀렸다. 그러니까 요거 60일이 90일인 줄 알고 요거 골라가지고 맞춘 수험생들 그 해에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 며칠이다? 요건 30일까지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다. 4번 지문이요. 요거는 요약집에 없는 건데 실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면 이번 이제 10월 26일 시험 문제를 세법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또 공시법에서 지적 먼저 풀고 세법 풀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등기법을 몇 번씩 읽으면서 시간 다 잡아먹고서 그리고서 세법은 똘똘한 문제 손만 잡아주면 벌떡 답이라고서 이럴 쓰는 애들 뒤에 지문도 짧은 것도 있는데도 그냥 시간 없으니까 마음에 급해가지고 대충 찍어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못 보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대개 이제 12월 20일 가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제가 수없이 강조한 내용들 우리가 많이 연습한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표현이라든가 뭐 그런 것만 달라진 거 내용은 수없이 강조한 그 내용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본 건데 이제 배운 건데 다만 이제 조세 총론에서 최근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22회, 22회, 뭐 24회, 뭐 25회 뭐 요때는 한 2년 정도는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서류 송달이나 권리구제 이쪽에서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23회, 24회 그때 맞고 25회 그 무렵에서 그때 한 2년 정도는 막 그런 데서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이 없으면 한 번도 안 배운 부분에서 조세총론 부분에 지방세입원법, 국세입원법, 징수법 여기에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다 그런 거 공부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배운 내용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를 세법은 잘 보면은 문제를 잘 보면 대충 뭔가 지문들 사이에서 왠지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보면 안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한 번도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총론 빼놓고는 나머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해서는 한 번도 안 배운 내용으로만 문제가 구성돼 가지고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 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다 여러분들이 다 배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요. 다만 지문에 이제 보면 깊은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세법은 뭐 소득세법 시행령, 또 종부세법, 시행령, 그 시행령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시행 규칙까지 해서 방대한 법령의 내용들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그걸 어떻게 공부해 여러분들이 세법 1차 과목도 아니고 2차에서 16문제 출제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면서 이제 공부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시행령이나 그런 데서 안 배웠던 지문들이 낯선 지문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시험들 역대 여태까지 작년 29회 시험까지 보면 그것을 어떻든 간에 그것을 모르는 것 때문에 답을 못 고르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낯선 지문들이 몇 문제 섞여 있어요. 낯선 지문들이. 그래도 당할 필요 없이 문제를 잘 보면 배운 것에 충분히 다 답을 골라낼 수 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자, 요것도 4번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요약집에는 없지만 오늘 제 카페에 보면 작년 합격생 한 명이 제 카페에다가 보니까 글 하나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기 뭐 중개사법이 중요하다. 이제 그걸 강조하면서 중개사법이 중요하다는 걸 저거 맨날 중개사법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그 수강생이 이제 합격생이 중개사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자기 이제 경험담을 거기다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후배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세법에 대한 것도 얘기를 써놨는데 세법은 요약집에서 제 요약집에서 벗어난 게 없다. 문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문에는 요약집이 없는 게 지문에 작년에도 있긴 있었어요. 한 2개가 지문이 있었나? 아무튼 그런데 그 답 고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벗어난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지 4번 같은 것도 요약집에는 없지만 한번 보세요.
연대납세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우리 서류 송달에 관한 건데요. 연대납세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면 그렇겠죠.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무자 중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대충 이런 것들은 그럴 것 같죠. 보세요. 다만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대표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X입니다. 왜 틀렸냐면 여러분 보세요. 납세 고지라든가 독촉에 관한 것은 중요한 서류에 아니에요. 중요한 서류인데 이걸 갖다가 연대납세무자 대표자 한 사람한테만 보내면 그 대표자가 깜빡 잊고 바빠가지고 다른 연대납세무자한테 요거를 전달을 안 했어. 그럼 이 사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촉이나 그 다음에 납세 고지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누구한테요? 연대납세무자 각자에게. 그러니까 대표자에게가 틀리고 연대납세무자 각자에게. 연대납세무자 각자에게 자 송달해야 합니다. 연대납세무자 각자에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대표자에게 송달만 송달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아니고 연대납세무자 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보유와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주세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얘는 취득과 부동산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었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것은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건 뭐고?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됩니다. 취득세, 부가세를 할 때 지방교육세.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를 때는 보유단계 이렇게. 그 다음에 절 보세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었는데 인지세. 이 그 인지세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시중에 지금 그 대부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교재는 다 인지세를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된다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대부분 교재들이 다. 근데 이제 어떤 특정 한 회사에서만 그 교수님하고도 제가 이제 잘 알고 친한데 그 특정 한 회사에서만 이제 이렇게 이제 인지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그 말씀도 이런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인지세는 이게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일단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만 답이 진짜 없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 이러면 답 고른 대상이 없는데 혹시라도 재산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고 그 다음에 자 취득과 양도 다 끼는 사람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인지세가 보유 시에 부과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나중에 답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근데 원칙적으로 하여튼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답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한 회사만 그래요. 대부분 교재들은 시중에 뭐 무슨 회사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회사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교수님하고도 이것 때문에 한참 토론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 고는 데 지장이 없고 인지세가 정 안 되면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보면 법령에 인지세는 그 보유 시에 부과된다 이런 그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서 5번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1번 정답입니다. 자, 5번 지문을 보니까 여러분 5번 문제를 참 보니까요.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정도 틀린 거랬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시험에 작년에는 제가 이거 별표 3개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종합 문제 대비해서 한번 또 이렇게 가볍게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1번 보니까요. 지방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네? 법정기일이라는 것은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그랬잖아요.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 근데 자 이거 맞는 지문입니까 여러분? 네, 재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얘는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어떤 거냐?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요거는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자,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 항상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거 자동차세나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있지만 제가 빼겠습니다. 종부세요. 종부세. 자, 대표적으로 재산 보유세들이죠. 지금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얘네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로서 항상 설정 일정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한다? 피담보 채권보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조세 채권보다 얘네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보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잖아요. 근데 설정 일정 관계없이 항상 얘네들이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한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방세 가산금 체납 준비는 담보고 없이도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세입니다. 얘네들 사이의 징수순서는 1등은 체납주원비, 2등은 뭐고? 지방세, 3등이 뭐고? 가산금이고 얘네들 사이의 순서. 그 다음에 3번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작년에 이거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정답 지문이었었는데, 자, 조세들 상호간에는 국세나 지방세나 동순입니다. 순위가 같아요. 국세라고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거 아니고. 근데 다만 근데 여기 보세요. 다만 근데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그러면 작년 시험에 나온 게 담보된 조세가 뭐예요? 1등이고 담보된 조세, 납세 담보된 조세.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어요. 어휴 그냥 인생 피는 거죠 그냥. 자, 졸지에 그냥 그죠? 100억짜리 50억짜리를 빌딩을 상속받았는데 근데 뭐 토지를 특히 이제 토지 같은 거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 데 있죠. 부모님이 그 부동산만 남겨놓고 돌아가시고 예금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나도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상속세는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가능해요. 연단 이렇게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 내가 연부연납하겠다고 그러면요. 세무서에서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연단위로 밀어줄 거 아니에요. 세금 납부를.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납세 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요. 세무서에서. 자, 그런 겁니다. 하여튼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요. 2등이 뭐라고요? 압류한 조세. 압류한 조세. 3등이 뭐라고요?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호간에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요. 그래서 제일 1등은 담보된 조세고 담보전 조세고 2등이 압류한 조세예요. 3등이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인데 작년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 압류한 조세는 납세 담보 있는 조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O, X요. X입니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지분 보니까 법정기일 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국세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법정기일 이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국세지방세 우선해서 징수됩니다. 근데 법정기일 후에 요건을 갖췄잖아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그러면 이 임차보증금은 국세 우선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요약집에 다 있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 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중개사법에 배우는 그 소액 임차보증금은 무조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근데 그냥 그 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그 일반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됐느냐 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됐을 때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가 국세 우선하는 거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됐으니까 우선하지 못합니다. 4번 정답.
5번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바로 나오네요.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국세지방가산금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우선합니다. 예, 2위고요.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고 이 정도 알고 가시고요. 당해세 이런 거라든가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6번 봅니다. 2019년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초반에 너무 멍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바람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 벌써 지금 15번까지 문제가 나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속도가 지금 늦고 있습니다. 집에 늦게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랬는데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1번에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거기 60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상속 증여 포함. 상속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이 안 나왔다. 증여 포함. 증여 포함. 증여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에서 증여 계약일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상속은 상속계에 속한다.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이거고 증여는 며칠이야? 증여 계약일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이미 앞에서 지문 나왔었어요. 앞선 회차에서. 2번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이 등기등록관서에 언제요?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요거 올해 2019년 개정세법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지문에 나오니까 올해 시험에. 그래서 이걸 바꿔서 나올지 정답적으로 나올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예측할 수 없고 그것까지는 뭐 그건 출제자 마음이고 어떤 간에 지문에는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방세법의 시행령 내용을 지방세법에서는 원래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돼 있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내용을 갖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지 등기한 후 30일, 등기한 후 60일 아니라고 그랬죠? 예. 등록관세 갈 때 취득세 내고 가야 됩니다. 3번이요. 요거는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할 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했다. 그럼 대금 완납되고 나중에 허가를 받은 거죠. 이럴 때 취득세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까? 아닙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양도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대금 완납일로부터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3번 아직 시험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꼭 잘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일반 가산세와 중과산세로 가산세 나눠줄 때, 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 적용되는데 근데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해?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산출세 80% 중과산세 적용될 때 그럴 때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단 회원권은 제외입니다.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하고 자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어떤 거예요?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증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증가가 있는 이런 간주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맞고요. 4번. 5번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나왔네 이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지만 다만 등기를 요하지 않은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회원권 애들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다 맞습니다. 3번 정답. 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보는 경우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 취득 시기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시 등 원칙 계약상 잔금지비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비를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고 등기일이고 근데 여기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국수공판법입니다. 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과세표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 시기에서는 자 부동산 거래 5번 지문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취득시를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이래요. 헷갈린다고 객관성이 있지만 취득시를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5번은 정답이고 나머지는 국소공판법입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 넘겨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인 것은 그렇습니다. 단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올해 세율 특례에서 문제 나오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에서 올해 시험은 제목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랬을 때 우리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경우 특례입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풀고요. 합의유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단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고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얘는 형식 자기 거 자기가 나눠가진 거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뺀 세율이죠.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다는 거. 자, 합의유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니은번입니다. 임시행장 등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장, 골프연장 레저시설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급수배수 도가인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같은 시설물을 취득했다.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그 다음에 토지 지목변경으로 가해증가 했을 때 간주 취득이 어떤 세율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번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잘 보시면 지난 앞선 회차에서 적어드렸기 때문에 말라올게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간주 취득의 경우 4가지요.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하는 개수는 포함해 제외하고 그 다음에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의 경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또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또 하나가 이제 골프연장 같은 레저시설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바꾸는데 시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시가 9억 8천이고 신고가액 9억이고 시가 순액이 5억 5천이고 1번 지문봅니다. 교환에 의해서 취득한다. 여러분 문제가 지금 주택이잖아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교환이 유상생계 취득이잖아. 그러면 영구나세율 정도해야죠.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면 3%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시가 순액보다 높게 신고됐으니까 이 신고가액 9억 원을 우리가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죠? 실제 취득한 가격이 6억 원 이하 1%, 6억까지.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 몇 프로? 2%입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1,000분의 22%죠? 유상거래 주택 취득했으니까. 2번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암기 어떻게 해요? 상삼팔. 무조건 뒤에 상삼팔. 자, 주택이니까 뒤에 거잖아요. 1,000분의 28이 돼야 되고. 자, 증여로 취득했는데 무독립할 1호에서 지금 여기 개인이 취득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독립할 1호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 1,000분의 35가 돼야 돼요. 증여로 인한 취득 개인이 취득했을 때 무독립할 1호 1,000분의 35. 공유물,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은 0.3.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1,000분의 23입니다. 1,000분의 23.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 그러면 특례세율에서 공유물 분할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니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물어봤으니까 지금 표준세율은 0.3씩이 2.3%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 세율 특례에서 물어봤으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니까 몇 프로? 0.3%.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몇 프로? 0.3%입니다. 근데 표준세율은 물어봤을 때 표준세율을 물어봤으니까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3%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신축했다. 주택을 신축했어요.
원시축이니까 주택 신축은 원시축이니까 원 8, 2.8%입니다. 1,000분의 28, 1,000분의 28.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 60%를 보유하던 주주가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다가 다시 70%를 보유하게 된 경우는 70% 전체의 납세무가 있다. 작년 깊은 내용인데 작년 2018년도 개정세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는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의 과정을 생략하고 70%였다가 과점주였다가 과점주 아니게 됐다가 다시 이거 60% 해야 되는데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된 이런 경우에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10%를 과세합니다. 그잖아요. 이거 10% 과세. 그런 건데, 10% 과세하는 건데,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작년에 개정된 게 과점주였다가요,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어요. 0%.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다시 과점주가 됐다. 그러면 이때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거로서 봐서 70% 전체를 과세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깊은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 보고 가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맞고 2번 지문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설립 시는 납세 없고. 3번 신과장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계 100분의 80의 중과산세가 적용된다. 금방도 했잖아요, 아까. 자, 중과산 수용하지 않는 경우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이렇게 간주 취득의 경우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주식 포탈할 수 없으니까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4번이요.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를 적용해?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적용하고.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적용될 때는. 그래서 3번만 틀렸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 보니까 큰일 났네. 쭉쭉 넘어갔어야 했는데 처음에 딜레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주 그러니까 쉰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2주 동안 세법 공부 하나도 안 했구만 여러분들 보니까 다른 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한 주 이렇게 쉬는 게 이게 이렇다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11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